오늘 영상 주제는 강박증 두 번째 이야기고요. 강박증 중에서도 외모 강박증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외모 강박증은 심리적으로 강한 불안을 품고 있으면서 외모와 관련해서 뭔가를 반복해서 확인하려는 행동적인 특징을 보입니다. 이런 외모 강박증을 신체 이형 장애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외모 강박증, 신체 이형 장애를 가진 분들 중에는 성형 중독자들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외모 강박증의 행동적인 특징을 보면요. 거울을 몇 시간 이상 보면서 신체 부위를 확인하거나 화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지나치게 여러 번 오랜 시간 고친다던가 혹은 셀카를 찍어서 계속해서 신체 부위를 확인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도 본인의 눈에는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해 그 부위가 지나치게 크다, 작다라던가 혹은 기형적으로 생겼다라면서 거기에만 신경을 집중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스스로 불만을 가진 특정 신체 부위가 노출되는 것에 극심한 두려움을 가진 나머지 사람들 만나는 걸 피하거나 외출 자체를 꺼려하죠.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만날 때는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가리기 위해 마스크나 모자를 쓰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두꺼운 화장을 하면서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특히 성형수술을 받고 나서 아주 작은 수술 자국이 남았을 때 육안으로는 거의 티도 안 나는데 자기 딴에는 아주 큰 흉터가 생겼다고 느끼면서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형수술 이전 모습으로 다시 되돌려 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도 있고요. 병원에서 만약 수술 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고 말하면 좌절감에 빠져서 우울증을 앓거나 심하면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사람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너무 끔찍하다면서 거울 보는 것조차 두려워서 집안의 거울을 다 없애버리거나 거울을 피하기 위해 화장실을 못 가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면 증상이 어느 정도 수준일 때 외모 강박증 혹은 신체 이형 장애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각자 주관적이긴 할 텐데요. 외모에서 오는 불안감은 스스로 다스리는 게 불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외모 강박증 혹은 신체 이형 장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외모 강박증의 원인이 정말 겉으로 보이는 외모의 결함 때문일까요? 외모 강박증으로 찾아오는 분들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누가 봐도 정말 예쁘고 잘생긴 분들이 많습니다. 개중엔 방송 관련 일을 하면서 많은 남성 팬들을 보유한 여자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청소년 시절에 교내 얼짱으로 소문났던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외모 강박증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거죠.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네가 얼마나 이쁜데 외모 때문에 불행하다는 게 말이 되냐라면서 곁에서 위로를 해주죠. 그런데도 그런 말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못생겼다고 느끼고 어디 한 군데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다고 하면서 살기 싫다고 말합니다. 심리상담센터를 가면 이런 분들에게 거의 똑같은 내용의 상담을 해줄 겁니다. 자존감이 낮아서 나 자신을 예쁘게 보지 못하는 거라고 하면서 나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을 때 내가 비로소 예뻐 보일 거라고 말하죠. 즉, 외모 강박증, 신체 이형 장애가 낮은 자존감 때문에 생기는 심리적 왜곡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외모 강박증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자존감이 낮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뻐도 자기 모습에 만족을 못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들은 왜 그렇게 예쁘고 잘생겼는데도 자존감이 낮아야 하는 걸까요? 혹시 부모가 양육 과정에서 그들의 자존감에 자꾸만 상처를 입혀서 자존감이 낮은 걸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훌륭하신 부모 밑에서 자랐음에도 낮은 자존감으로 외모 강박증을 가진 사람들도 흔히 볼 수 있거든요. 강박증은요, 자존감의 문제보다는 생존의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강박증이라는 건 어떤 특정 행위나 사고 패턴을 반복하는 병리적 증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강박증의 목적은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단속 강박이 있죠. 문단속 강박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려는 거고요. 흔히 결벽증이라고 하는 청결 강박도 더러운 외부와의 접촉이나 오염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려는 겁니다. 중독 행위도 큰 범주에서는 강박증입니다. 특정 행위를 반복하는 거니까요. 알코올 중독 역시도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의식을 마취시킴으로써 안전을 확보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외모 강박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에 신경을 씀으로써 자기 안전을 지키려는 거예요.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적어도 그들에겐 외모에 강하게 집착함으로써 어떤 위험으로부터 자기 안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즉, 자존감이 낮아서가 아니라 무의식 안에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는 거죠. 오죽하면 자기 모습으론 아무도 만날 수 없다면서 자살 충동까지 느끼겠냐고요. 자, 외모 강박증이 있는 그들은 왜 그렇게 외모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걸까요? 아주 많은 상담 사례 중에 2명의 사례를 각색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A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30대 여성이었고요. 대표이사 비서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너무 오랫동안 화장을 하는 외모 강박증과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A씨는 몇 달 전 필러 주사를 여러 번 맞았습니다. 그런데 필러를 맞은 후 턱선이 오히려 더 울퉁불퉁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병원 측에 항의했으나 모양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턱선이 울퉁불퉁해 보인다고 말했으나 그들은 괜찮아 보인다고만 할 뿐이었습니다. A씨의 눈에는 분명히 울퉁불퉁해 보여서 그 모양을 가리기 위해 화장법을 바꿨고 그때부터 화장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 이전 시기라서 회사에서 마스크로 가릴 수도 없었습니다. A씨는 새벽 2시쯤에 일어나서 8시에 출근할 때까지 무려 6시간 이상 화장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화장을 해서 울퉁불퉁한 선을 커버하고도 안심이 안 되어 지각을 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부턴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잠도 못 자고 화장을 한 적도 있습니다. 걱정 끝에 A씨는 필러를 다시 녹이는 시술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턱선의 울퉁불퉁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화장으로 턱선을 가리려 해도 울퉁불퉁한 턱선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라도 회사 대표님이 실망스러운 눈으로 내 모습을 보면 어떡하나 걱정하면서 울고 싶은 마음으로 밤새 화장을 했습니다. A씨는 청소년 시절에도 다이어트 강박증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살쪄 보일까봐 체중에 집착했고 거식증처럼 아주 소량의 식사만 했었습니다. 그녀가 화장에 집착하기 시작한 건 1년 전부터였는데요. 대표이사 비서실에 근무하던 그녀는 대표님이 가장 총애하던 비서였습니다. 예쁜 외모에 똑똑하면서 성격도 밝았기 때문이죠. 젊은 나이에 성공한 대표님은 여직원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요. 외근을 나갈 때면 유일하게 그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A씨는 자기가 대표님께 인정받는 유일한 비서라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나이 어린 여비서가 새롭게 입사했습니다. 그 여직원 역시 A씨 못지않게 예뻤습니다. 그런데 매번 A씨하고만 외근을 다녔던 대표님은 가끔은 새 여직원을 데리고 외근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자기가 처음으로 대표님의 동행 비서로 선택을 받지 못한 상황에 충격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외모와 새 여직원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하면 영영 대표님의 관심에서 밀릴 것 같았고 선택을 못 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고민 끝에 A씨는 더 어리고 예뻐 보이고 싶어서 필러 주사를 여러 대 맞았고 턱선이 울퉁불퉁해 보이는 신체 이형 장애가 시작된 겁니다. 그 턱선을 화장으로 가리기 위해 화장 시간이 병적으로 길어졌던 겁니다. 정신과에서 주는 약을 먹어도 외모 강박증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화장을 해도 괴상하게 보여서 차라리 죽어버릴까라며 날마다 자살 충동까지 느꼈습니다. A씨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시험에 떨어진 적도 없었고 면접에 떨어진 적도 없었습니다. 소개팅을 하면 항상 남자가 먼저 그녀를 좋다고 따라다녔습니다. 상대에게 선택받지 못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선택을 못 받은 단 한 번의 경험 때문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택을 못 받는다는 게 자기에겐 죽음 앞에 서 있는 기분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최면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A씨에게 그녀의 어머니가 낙태한 자매의 영혼이 빙의된 상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그녀를 낳기 전에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3명의 딸을 연속으로 출산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을 낳지 못한다며 시부모의 구박이 심해졌습니다. 그 후에도 임신을 했으나 또 딸이었습니다. 결국 시댁의 눈치가 보여서 그 딸을 낙태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임신을 했으나 또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도 낙태했습니다. 연속해서 또 임신했는데 그 아이마저 또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 연속 딸을 낙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아들을 못 낳았다는 이유로 구박이 심해져서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 후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A씨를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안에 그대로 머물고 있던 세 딸의 영혼들이 A씨에게 모두 빙의 되었고요. A씨는 어릴 때부터 3명의 낙태령이 빙의된 상태로 자라온 것입니다. 부모에게 선택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3명의 낙태령이 빙의된 상태로 살면서 A씨는 난생 처음 선택을 못 받은 상황 앞에서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외모 강박증으로 고통받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B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대학교 휴학생이었습니다. B씨는 3년 전부터 외모 강박증이 심해져서 몇 년째 얼굴을 비롯한 온몸을 가리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코로나 유행 이전부터 항상 마스크를 썼고 모자를 깊이 눌러 써서 얼굴 전체를 가리고 다녔습니다. 환히 따라면서 사람들과 잘 어울렸던 그녀는 자기 모습이 괴물처럼 생겼다고 느껴져서 누구도 만나지 않으려 했고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 외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의 심리상담과 정신과 치료에도 불구하고 외모 강박증은 극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B씨는 어릴 때부터 외모에 관심이 많아서 초등생 때부터 화장을 시작했었습니다. 남들 눈에 누구보다도 예뻐 보이고 싶은 욕구가 강했었습니다. 타고난 외모도 예뻐서 중고생 땐 학교 얼짱으로 소문날 정도였습니다. 그랬던 B씨가 외모 강박증으로 고통받기 시작한 건 대학교 1학년 때부터였습니다. B씨는 1학년 때 같은 과의 가장 예쁜 여학생들과 어울려 다녔습니다. 예쁜 여자들끼리 어울려 다니다 보니 항상 타인들의 시선이 그녀들에게 쏠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는 예쁜 친구들과 다 함께 찍은 사진을 초등학교 동창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그 동창은 예쁜 여자들 사이에 있으니까 네가 상대적으로 못생겨 보인다 라며 웃음 섞인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 한마디를 들은 후부터 B씨는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과는 다르게 남들의 시선이 무척 신경 쓰이기 시작했고요. 날마다 거울을 보며 자기 얼굴에서 못생겨 보이는 부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B씨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점점 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얼굴이 작은 편이었는데도 큰 바위 얼굴처럼 커 보였고 가지런하지 않은 많이 튀어나와 보였습니다. 턱도 삐뚤어져 보였고 팔다리도 괴상하게 휜 것 같았습니다. B씨는 거울을 볼 때마다 분노가 폭발해서 집안의 모든 거울을 부숴버렸고 휴대폰에 저장된 과거의 셀카 사진들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런 B씨에게 세상에서 네가 가장 예쁘다고 말해주었지만 그녀에겐 조롱하듯 들렸습니다. B씨는 함께 어울려 다니던 예쁜 친구들의 무리에 더는 낄 수 없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속으로 나를 못생겼다고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괴상한 자기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여줄 자신이 없어서 학교엔 날마다 지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휴학을 했고요. 외모 강박증을 극복하지 못해서 은둔형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평생 못생겼다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얼짱 출신 그녀는 동창의 농담 한마디에 삶이 완전히 망가졌는데요. 정상적인 외모로 보이지 않을 바엔 어차피 죽는 게 더 나아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최면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B씨에게 그녀의 어머니가 낙태한 영혼이 빙의된 상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B씨의 어머니는 B씨가 서너 살쯤에 둘째를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임신 몇 개월 차에 의사로부터 태아가 기형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낳아서 키우자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반대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형제 중 한 명이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기형아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남편의 반대로 기형아 가능성이 있는 그 태아를 낙태시키고 말았습니다.
기형아로 의심되어 낙태된 그 태아의 영혼은 자기 외모가 정상으로 취급받지 못해서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 기억을 품고 어린 B씨에게 자연스레 빙의되었습니다. 그리곤 B씨 안에 머물다가 못생겼다는 말을 처음 듣는 순간 외모 강박증과 신체 이형장애를 일으켰던 겁니다. 양자역학에는 공유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체를 비롯한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물질은 기본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구조를 얻기 위해서 이 원자들 간의 전자를 서로 공유하는데요. 이렇게 원자들 간의 전자를 공유하는 결합 상태를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수많은 원자들이 스스로 공유결합을 이루면서 안정된 생명체로 보존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에서 증명한 것처럼 전자는 입자와 파동의 동시적 성질을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공유결합 상태에서 전자는 그 물질의 모든 원자 안에 동시에 퍼져 있는 중첩 상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체는 그런 중첩으로 인해 전체가 하나의 통일된 에너지 시스템을 구성하게 됩니다. 내 손가락 끝이 전기에 닿아도 온몸이 동시에 전기를 느끼는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골목길에서 갑자기 쥐가 내 앞으로 지나가면 말로만 깜짝이야 하고 놀라는 게 아니라 온몸이 동시에 반응을 하며 놀랍니다. 그건 우리 몸이 중첩으로 인해 하나의 에너지 시스템으로 공유 결합되어 있어서 외부의 자극을 동시에 받아들이고 또 동시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은요, 외부에서 특정 자극이 주어졌을 때 내가 안전한 범위 내에서 반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 시스템이 스스로 조절을 합니다. 즉, 골목길에서 갑자기 쥐가 나타나더라도 그 순간은 깜짝 놀라겠죠.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쥐가 한 마리 지나갔구나 하면서 서서히 안정을 찾게 해줘요. 안정을 되찾는 게 나에게 더 유리하니까 내 에너지 시스템이 자동으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내 에너지 시스템이 장기간 컨트롤 능력을 잃고 자꾸만 나에게 불리한 선택을 하도록 명령한다면 어쩌면 내 에너지 시스템이 내 고유의 에너지로만 공유 결합된 것이 아니라 나와 전혀 성질이 다른 별개의 에너지체가 결합되어 있어서 그럴 겁니다. 자, 태아 역시도 수없이 많은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태아의 원자들 역시 그 자체적으로 공유 결합을 통해 하나의 독립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그런데 태아의 생물학적인 특수성을 따져봐야 하는데요. 태아는 탯줄을 통해 다른 사람과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즉, 태아의 원자들은 탯줄을 통해 엄마라고 하는 타인의 원자와도 물리적으로 공유 결합이 되어 더 안정된 상태를 획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태아의 전자는 파동 성질을 통해 에너지적으로 엄마의 모든 원자 안에 중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태아는 엄마가 보내는 모든 자극과 정보들을 에너지 신호로서 고스란히 전달받게 됩니다. 태교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태아는 그 자체로 공유 결합된 독립적인 에너지체입니다. 그러면서 탯줄을 통해 엄마와도 공유 결합된 상당히 특수한 에너지 구조를 갖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엄마 혹은 외부로부터 태아에게 전해진 모든 자극과 정보들은 태아의 에너지 시스템 안에 그대로 보존됩니다. 그래서 낙태를 하더라도 에너지는 입자와 파동의 동시성을 갖기 때문에 태아에게 전달된 외부의 자극과 정보들은 공유 결합된 파동 에너지체로 고스란히 보존됩니다. 그렇게 수많은 정보를 공유한 채 결합된 파동 에너지체, 그게 바로 영혼입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설명한 것처럼 낙태된 태아의 에너지체에는 관성이 작용하는데요. 뉴턴의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법칙이죠. 태아는 타인과 결합 상태를 유지하려던 에너지 방향성이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에 타인과 결합하려는 관성이 작용합니다. 그런데 엄마의 자녀가 되려 했던 정보가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는 엄마의 다른 자녀의 몸에 들어가서 결합합니다. 태아의 영혼도 자기만의 정보로 공유 결합된 독립적인 에너지체고요. 몸의 주인도 자기 고유의 정보로 공유 결합된 독립적인 에너지체입니다. 빙의는요, 그렇게 낙태된 태아의 영혼이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가면서 전혀 다른 정보를 가진 두 개의 에너지체가 이중으로 공유 결합되어 상호작용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살면서 받았던 자극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반응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몸의 주인은 정상적인 자극 위주로 받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낙태령은 무섭고 끔찍한 자극만 받았기 때문에 비정상적이면서 불안한 반응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신호에 반응하는 이 몸은 하나인데 신호를 전달하는 에너지 주체는 두 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내 몸과 마음은 나와 에너지적으로 공유 결합된 낙태령이 보내는 신호가 내 것인지 남의 것인지 구분할 능력이 없습니다. 당연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몸과 마음은 자동으로 그 에너지 신호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해자 A씨와 B씨에게 빙의된 낙태령처럼 딸이라는 이유로 지워지거나 기영아라는 이유로 지워지는 태아들은 자기가 예쁨 받을 존재가 아니라서 혹은 생긴 게 정상이 아니라서 외롭게 버려지고 죽임을 당했다는 기억이 강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아에게 보존된 두려운 기억을 자극하는 상황에 처하면 공포, 불안, 우울, 초조함이 담긴 긴박한 에너지 신호가 주인의 몸에 전달되죠. 두 사람의 에너지는 이중으로 공유 결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마치 조건반사처럼 몸과 마음은 그 신호에 동시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동시에 식은땀이 나는 등의 신체화가 일어나고 예쁨 받지 못할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A씨처럼 화장을 지나치게 오래 한다던가 B씨처럼 온몸을 필사적으로 가리는 행동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몸의 주인은 낙태령에 빙의된 상태라는 걸 전혀 모른 채 그렇게 고통받으며 외모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외모 강박증에 빠진 채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화장을 지나치게 오래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리고 남들은 예쁘다는데도 당신의 외모가 자꾸만 흉측하게 느껴진다면, 혹은 아무 문제 없는 신체 부위를 뜯어고치기 위해 성형외과를 쇼핑하듯 돌아다니며 성형 중독에 빠져 있다면 낙태령 빙의를 의심해 보는 게 좋습니다. 당신 안에서 외모에 목숨을 거는 그 마음은 어쩌면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뱃속에서 예쁨 받지 못하고 외롭게 죽어야 했던 태아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에너지가 당신의 에너지와 공유 결합된 상태에서 당신에게 전달되는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영혼은 당신의 어머니가 낙태한 존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당신의 직계가족 중 누군가에게서 옮겨온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A씨와 B씨 외에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낙태령에 빙의되어 외모 강박증과 신체 이형장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서 외모에 목숨 걸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영혼과 분리되어야만 당신은 더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더는 자신의 외모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과정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외모 강박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또 다른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